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것은 물론 핀란드와 스웨덴이 새롭게 NATO에 가입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원죄를 저지르고 움츠렸던 독일은 무려 1억 유로를 국방비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재무장에 나섰죠. 이번 전쟁이 여러모로 특이했습니다.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전황이 전해지면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공유됐고 드론이 탱크를 격추시키는 등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이 뒤집혔습니다. 그간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장에서는 드론이 탱크 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이번 전쟁에서 이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래전은 유무인 복합 체계로 진행될 것이고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육군은 유무인 복합 체계로 완전 무장한 전투단을 새로이 출범시켰습니다. 이른바 호랑이 부대라고도 불리는 이들이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순간 전쟁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깨질 듯한 폭발음이 감지됩니다. 당시 공항을 출발한 한 SUV 차량이 폭발했는데 내부에는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확실시되던 이란 정예군 총사령관 거셈 솔라이마니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격의 배후는 미국으로 밝혀졌지만 놀라운 것은 이 작전을 위해 미군이 투입되거나 특수부대가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위성으로 조종된 드론이 단독으로 날아가 차량을 공격한 겁니다. 1년 뒤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드론팀과 인간 저격수로 구성된 델타포스 특수부대 오렌지팀을 구성해 작전에 투입했는데 드론팀이 킬존으로 설정한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는 순간 헬파이어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미군 피해 없이 깔끔하게 작전이 종료됐죠. 당시 전 세계는 극도의 공포에 빠졌었습니다. 왜냐면 그간 인간 병기가 직접 투입되어 공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작전이었지만 이제는 인간이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드론이 최전선에 등장했다는 점 때문이었죠. 이제 전장 환경이 인간 중심에서 무인기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점에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는 없습니다. 인구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최근 몇 년간 거의 절벽에 가까운 감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만 명의 병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육해공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대규모 병력 감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전쟁은 일어납니다. 이에 육군은 최정예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전투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바로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아미타이거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양주 25사단에서는 아미타이거 10여 단 전투단 선포식과 함께 신규 무기체계 명명식이 개최됐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워리어 플랫폼 등으로 무장한 이들은 육군이 미래 전장에 투입할 핵심 전력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로 구성된 정예부대입니다. 특히 육군이 한개 보병여단 전체를 시범부대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시뮬레이션 결과 아미타이거를 운용할 경우 기동속도는 20배, 표적식별은 4배, 적군에 대한 피해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2025년까지 아미타이거 부대를 100개로 늘리고 2040년에는 모든 전투여단을 아미타이거 부대로 변모시킨다는 목표를 내걸었는데요. 아미타이거가 내세운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차륜형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 등 기동 플랫폼으로 모든 병사가 빠르게 전장을 누비는 기동화, 전투원과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등 모든 전투체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AI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능화인데요. 쉽게 말해 아미타이거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래의 전투부대로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전투원이 드론봇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높은 전투력을 발휘하는 지상군 부대죠. 사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 트렌드는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렸고 현 시점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는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고 한국 육군 역시 이 트렌드에 따라
아미타이거를 출범했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란 인간이 소형 전술 차량 등에 직접 탑승하고 조종하는 유인 플랫폼과 드롯, 로봇 등 무인 플랫폼을 통합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말합니다. 전투원과 무인 플랫폼의 상호작용으로 전투 효율을 높이면서 인명피해는 최소화함으로써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미타이거가 적용된 육군 최초의 기동화력 훈련이 지난 20일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26개국에서 장성급 인사뿐 아니라 국방, 안보, 방산 관계자, 주한대사 등등 각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 훈련에는 무려 1,800명이 모여 관람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군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K9 자주포, K2흑 표전차뿐 아니라 K21장갑차, 현궁 등 23종 126대의 장비와 600여 명의 장병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꾸준히 실시되던 기동화력 시범이지만 2018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 훈련에는 육군이 비밀리에 준비한 아미타이거 부대를 출전시켰습니다. 아미타이거가 대규모 훈련에 투입된 첫 사례인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 전투원과 드론, 로봇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움직이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처음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모두 쏟아부은 무기들을 보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실전에서 효과를 보고 싶기는 합니다. 드론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인간을 대신한 로봇 군단이 전장을 누비는 공상과학 속 미래 전투 장면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고 현재 전 세계는 빠르게 미래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 주도로 인공지능 기반의 공중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AC 프로젝트와 X-16A 그렘린 무인 비행기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영국 및 독일 등 유럽 그리고 중국,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하고 있죠. 전 세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도적으로 시범부대를 출범해 2040년까지 모든 전투여단을 아미타이거화 시키려는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으로 무장한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주포 종주국인 영국을 뛰어넘으며 역수출되고 있다는데 K9의 최근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의 K9 자주포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가 구매하기로 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이집트 군 배치 후 처음으로 현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지난해 K9의 이집트 수출 확정 후 한동안 소식이 없었기에 이번 소식은 K9 사업이 물밑에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 군은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제4기갑 사단을 시찰하는 동안 처음으로 155 K9 자주포와 관련 K10 탄약 차량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업계에서는 K9 이집트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며 선수금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집트 국가 행사에서 K9이 등장하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에 2조 원 규모의 K9 수출에 성공했는데 이집트는 K9 자주포 200문가량을 한국수출입은행 돈을 대여해 구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와 K9 자주포를 공동 생산하기로 했는데 공동 제작은 이집트 현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중으로 예정됐던 이집트와 K9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는 등 2조 원대 계약이 물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잠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국가의 기술 수출 승인과 계약 이행 보증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출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산업계에선 K9 이집트 수출의 본 계약 발효가 늦어진 원인으로 기술 수출 승인이 늦어지는 걸 이유로 꼽았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K9의 이집트 수출 계약 당시엔 기술 수출협의회를 열어 기술 이전 범위를 승인받는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인데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집트 군 행사에서 K9이 A1EGY로 지라벨이 붙은 자주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등 외부에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K9이 전 세계 방산 지시장에서 최강자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퍼레이드에서는 미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와 단거리 방공 미사일인 토르-M이 포병 시스템 쉴카 등도 대거 등장했는데 K9 그 중심에 있음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사실 이집트가 K9를 구매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저렴한 가격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자주포 성능과 정비의 신뢰도가 다른 나라 무기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9는 이집트 현지 시험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차 크기의 작은 표적을 맞추며 성능을 입증하며 이집트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K9은 15km 밖 해상에 떠있는 부표를 타격하기도 했는데 이는 K9로 적 전차나 벙커를 조준해 파괴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적 전차나 벙커를 조준해 파괴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에선 여러 절차가 있지만 어떻게든 이른 시일 내에 K9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물밑에서 엄청나게 작업을 했을 텐데요. 특히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위태로운 가운데 이집트 또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등 이로 인해 최근 K9를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1일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있던 외국 국적자와 중상자를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대피시키기로 하면서 그 뒤 하루 50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대피하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3일원 가운데 최근 공개된 이스라엘 정보국 문건 중 가자지구 난민 230만 명을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몰아내기 위한 시나리오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집트를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해당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집트 군은 곧바로 가자지구로 향하는 라파 국경 인근에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를 급파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K9의 자주포 또한 이집트 국경 후방에 실전 배치됐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최근엔 이집트 국경 도시가 확인되지 않은 미사일에 폭격당하며 이로 인해 민간인 부상자까지 발생하는 등 전쟁의 피해가 이집트에 고스란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이집트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계약한 K9에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K9 기술 이전을 통한 이집트 현지 생산 방식으로 조달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의 착수 시점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현지 방송에서 이번 이집트 군사 퍼레이드 속 등장한 K9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불안에 떠는 이집트 국민들의 분위기를 잠재우려는 듯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주포는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히는데 K9 자주포 일무는 일반 곡사포보다 3배 이상 강력한 화력을 내뿜을 수 있어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영국에서 도입한 K9 유기압 현수장치 부품을 한국이 역수출하게 됐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기압 현수장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의 한국이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방사청은 내부 문건을 통해 자주포형 현수장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영국에 수출하기 위한 기술 이전 승인 검토 결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엄청난 일로 자주포 강국인 영국으로부터 들여온 기술을 이제는 한국이 더 발전시키고 개량해 종주국을 넘어서는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7년 우리 군이 신형자주포 사업을 구상할 때쯤 당시 영국이 개발 AS-90 자주포가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AS-92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하면서 스페이드 고정 없이 360도 전 방향으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과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과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주포에도 이를 적용하면 승차감이 좋아 지속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동 중에도 사격 명령을 받으면 1분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내 방산기술 수준이 부족해 영국에서 AS-90 자주포에 적용하고 있는 에어로그사 제품을 도입해 국산화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이후 국내 연구진은 엄청난 열정과 각고의 노력 끝에 K9의 현수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심지어 당시 수입된 영국의 것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주포의 기동성을 개량하기 위해
K9 유기압 현수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보통 현수장치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바퀴에 붙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충격을 완충하는 것으로, 군용 차량의 경우 험지에서 좀 더 원활하게 기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용 차량의 유기압 현수장치는 기본적으로 전투 피로도를 확 줄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승차감, 무릎 꿇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들여왔던 AS-90 자주포의 유기압 현수장치를 K9에 적용하려고 하자 막상 반동을 잡아내지 못하는 큰 문제점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기술진들은 반동 제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K9 유기압 현수장치가 영국산 AS-90 유기압 현수장치보다 월등히 뛰어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 열린 아덱스 2023에서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공개되자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서 화들짝 놀라며 이에 엄청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21일 인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는 중국 국경 인근에 배치된 K9를 위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유라시안 타임즈는 아덱스 2023에서 공개된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설명하며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K9 바즈라의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도입된다면 중국의 군사 위협을 막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앞서 우리 방산업체 풍산은 K9용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이를 아덱스 2023에서 공개했었습니다. 풍산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1300여 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K9에 신형 155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는 기존 155 포병탄의 40km에서 60km로 무려 50%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 자주포의 사양 변경 없이 탄약 자체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대폭 늘린 것으로, 저항력을 줄이는 기술과 로켓 추진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포병 사거리 증대를 통해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지 핵심 지역도 실시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등 폭넓은 작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인도에서도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에 유독 큰 관심을, 여기에 더해 인도군이 K-21 경전차와 더불어 레드백 장갑차까지 공동 생산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러브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장 증설까지 추진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라다크 등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15식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2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전력 투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저렴한 러시아제 경전차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무산됐고, 가성비와 성능이 좋은 한국의 K-21 쪽으로 눈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가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도에서 K-21과 더불어 레드백까지 함께 도입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대표 선수인 K9 자주포를 비롯해 K-21 레드백까지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완전한 지상군의 수호자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군사력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이 올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처음으로 5위에 등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을 제치면서 5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군사력 순위에서 영국을 제치고 5위를 차지하자 영국에서 급히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미국 군사력 조사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가 1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069로 145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GFP 조사가 시작된 2005년부터 미국은 20년간 1위를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병력과 육해, 공군 전력, 국방 예산 등의 수치를 비교해 종합 점수를 매깁니다. 다만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전력 비교도 전차 항공기 등 군수품별 보유 대수로만 산정합니다. 한국은 관련 조사에서 처음으로 5위에 등극해 36위로 하락한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를 31계단으로 벌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2위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선 영국이 6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GFP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약 8,310억 달러 약 1,100조 원로, 중국 2위 1,270억 달러보다 4배가량 많았습니다. 현역 병력 132만 명 3위, 전차 4,600대 5위, 장갑차 36만 대 1위, 구축함 75대 1위를 보유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항공기 1만 3,200대와 항공모함 11대 부문에선 각각 2위인 러시아 항공기 4,255대와 중국 항공모함 2대를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제공권의 압도적 우위를 자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형 .0702, 중국형 .0706, 인도형 .1023가 뒤를 이었습니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 14년째 1, 2, 3, 4위 순위는 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화제가 된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을 기록해 처음으로 5위에 등극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순위가 정체되어 있는 와중에 한국만 계속해서 군사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해육위보다 순위가 1계단 올랐는데요. 한국은 매년 조사에서 2014년 9위, 2015년 7위, 2020년 6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군사력 평가지수 0.5313을 받으면서 지난해 34위보다 2계단 떨어진 36위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2019년 18위를 기록한 이후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MLRS 보유량 등의 이유로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보인 육상 전력을 제외하면 공해군 전력과 보급 역량, 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 한국에 밀렸습니다. 특히 북한의 국방 예산은 50억 달러 약 6조 원 58위 정도에 불과해 약 447억 달러 약 59조 원 11위를 지출하는 남한의 9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회원국이자 과거 대영제국 시절 식민지를 거느렸던 영국이 올해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43을 받아 유럽에서 가장 높은 6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로 712자리는 일본형 .1601, 티르키예형 .1697, 파키스탄형 .1711, 이탈리아형 .1863 순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게 역전당한 영국에서 GFP 군사력 평가지수가 발표되자마자 한국 방산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영상을 내보내며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 군사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한국 방산업체의 147억 계약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더 큰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A는 유럽 내 나토 최대 규모의 군대가 한국 무기를 주로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군대를 재건하는 이유는 뭘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빠른 납기입니다. 한국은 첫 K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를 기록적인 시간 안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활발한 군사부문을 가진 거대한 산업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계속 무기를 생산 중인 탓도 있죠. 물자를 쉽게 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현대 무기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 말 그대로 원스톱 상점이 됐습니다. 한국방산은 반도체 회사 등 공급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산업 기반을 지닌 장점이죠. 모든 부품과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제 K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대를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까지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하지만 전차 1000대와 자주포 700대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좋은 지적이네요. 한국 무기가 다른 수출국의 무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두 번째 이유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국은 라이선스를 통한 해외 무기 생산에 훨씬 더 유연합니다.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고급 군사 기술의 해외 생산에 매우 제한적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된 목표는 계약이라고 해둡시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조한 전차와 자주포의 전달이 끝나면 폴란드가 전차 800대와 자주포 500대를 제조해 계약이 완료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무기는 한국이 아닌 폴란드에서 제조됩니다. 그럼 이런 조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방산에 거액을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에게 자국 내에서 무기를 생산하면 정당성도 커지고 국민에게 인기도 있을 겁니다. 먼 제조국에서 생산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므로 원원 상황입니다. 구매자에게는 무기, 일자리, 산업 기반이 생기고 판매자에게는 이익이 생기니까요. 괜찮죠? 이 두 가지로 쫄란드의 선택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가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무기는 서구 무기보다 저렴합니다. 우선 한화의 K9 자주포를 봅시다. 성능 면에서 주요 경쟁사인 프랑스의 시저와 독일의 판처 하우비츠 2000입니다. 세 가지 모두 성능이 비슷하고 나토 기준인 155구경의 자주포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는 프랑스의 시저는 $750, 독일의 판저 하우비츠는 1천만 달러인 반면 K9는 400만 달러입니다. 독일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럼 단점은 뭐냐고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비용과 규모의 경제 문제일 뿐이죠. 한국군은 대포와 장비 수요가 높습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이죠. 그래서 군과 제조사들이 무기를 끊임없이 확장,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북한의 지상 표지를 상대로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함이죠. 독일은 그 반대입니다. 독일군은 수십 년간 투자 중단으로 축소되었고 방산의 국내 수요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낮은 가격에 유지하기 어렵죠. 한국 무기는 현대화했고 미국의 최고 무기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가령 고성능의 무기가 이것만은 아니지만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은 이 놀라운 시스템에 대해 익숙할 겁니다. 최근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요. K239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가장 가까운 무기라는 것이 군사 전문자들의 평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무는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천무는 20% 저렴하기 때문이죠. 천무는 한국 한화에서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구경과 화력을 가진 로켓을 동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발사대가 2개의 캡슐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또한 러시아의 그레드처럼 포화 모드에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처럼 정밀 모드에서도 작동하죠. 한 번에 발사하면서도 2가지 모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대가 넓은 적진을 제거할 수도 정해진 타깃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10M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한화는 다양한 구경과 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1분 이내에 36km 또는 22마일 무유도 로켓 4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239 로켓 12기를 160, 200km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앞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훨씬 더 다양한 로켓을 발사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무기 수출국 4위 혹은 3위에 올라설 수 있냐는 것이죠. 이러한 유망한 무기가 더 많은 유럽 국가에서 활약하는 날이 올까요? 전장을 주름잡던 전차의 전성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지상전의 왕자라 불리던 탱크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제 탱크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7일 외신에 따르면 개전 이후 러시아는 전차와 장갑차 1292대를 잃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의 활약과 군용 드론의 타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차 부대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무기는 미국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인 제블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블린은 사거리가 2.4km 정도여서 매복 공격이 용이한데 러시아군의 300여 대의 전차를 박살내며 러시아군 기동을 지연시키는 주요 방어무기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압박하기 위해 진격하다가 며칠 만에 64km에 달하는 행렬이 멈춰서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30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의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은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숲을 가로질러 러시아군이 진격하던 도로 양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어두워지길 기다리면서 드론으로 러시아군 선두 차량이 3대를 파괴해 전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대원들은 이틀을 더 머물며 더 많은 차량을 파괴했고 러시아군은 연료도 폭탄도 없이 도로에 갇혀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차의 전성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러시아의 구형 전차와 장갑차들과 지금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 미래의 전차와 장갑차들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사업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국산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레드백이나 K 전차가 이번 전투에 참여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레드백은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솔라, 시그마 실드 열상 위장막을 두른 기동 위장 체계를 가지고 있어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상 감시 장비와 열추적 미사일의 탐지 공격으로부터 장갑차를 일종의 스텔스 무기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드백은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장갑차에 장착된 첨단 레이더로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 등을 포착한 뒤 순식간에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 APS입니다. 지난 29일 하나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12분가량의 레드백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 중에서 레드백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순식간에 격추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레드백에서 날아간 미사일이 정확하게 요격해서 폭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쓰이는 AESA 레이더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처럼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은 물론 대전차 탄 120 날개 안정분리 철갑판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장갑차 내부에서 투시하듯이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승무원이 위험한 장갑차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외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손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장갑을 투시해보는 듯한 형태인데 이를 통해 장갑차 안에서 기관포와 기관총 등을 표적을 향해 정확히 사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텔스 기능과 능동 방어 장비를 갖춘 레드백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했다면 쉽게 깰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가 제블린의 무참히 깨지자 일각에서는 우리 K 전차가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K 전차는 방호용 레이더와 레이저 경고 장치, 유도교란 통제 장치, 각종 발사 장치, 복합 연막탄 등 소프트킬 형식의 능동 방호 체계를 탑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이를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시 복합 연막탄을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하고 신속하게 회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호주가 섬나라인데 왜 전차나 장갑차와 같은 육군 전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해하려면 과거 한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을 들으면 쉽게 납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일본은 끝난다는 게 정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호주와 같은 섬나라여서 해상 전력과 공중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엄청난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에 이 미사일로 일본의 전함과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시켜 놓은 후 육군이 상륙작전을 벌인다면 한국의 육군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쑥대밭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은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자 현무 이시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벌였습니다. 현무 이시 미사일은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의식해서 800km을 날아간다고 했지만 실제 사거리는 1000km가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거리 1000km는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10년 내에 사거리 1000km 이상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1000km 사거리를 가진 현무 이시 미사일을 2017년 실전 배치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탄도미사일 현무2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현무3을 비롯해 현무4 미사일까지 개발했고 일각에서는 더 이상 놔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총 2000발 이상을 확보해 전쟁 발발 시 북한군 전력의 70% 파괴할 때 6일 걸리던 것을 단 1일 만에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미사일은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한 해상력으로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단번에 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에 쏟아지면 섬나라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한국 육군의 진입을 막아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사디사피 한국 육군은 포방부라고 부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일본과 같은 섬나라 호주도 알고 있기에 지금 육군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고 또한 최근 중국이 호주 인근의 솔로몬 제도와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있어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의 병력을 파견하여 해군기지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솔로몬 제도와 협정을 체결하면 남중국해를 넘어 남태평양에서도 해양작전에 나설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에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큰 위협이 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국방력을 더욱 빨리 강화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금 레드백을 비롯해 한국의 K9자 주포 등을 수입하면서 육군 전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중국이 호주와 붙는다면 한국의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한 호주군을 중국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제블린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대전차 미사일 HJ-12은 그동안 선진국의 무기를 모방해서 따라한 무기가 제대로 된 것이 없었기에 레드백과 K2 전차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하나 디펜스가 선보인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사가 출품한 링스가 최종 선정을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5월 초에 열리는 호주 연방선거 전에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이 선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50조 원 규모의 미국 차세대 장갑차 사업 경쟁에서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은 미국 주력 장갑차 선정에 들이밀 정도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도문기의 열전지 용량을 2배 증가시키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열전지는 500도 정도의 고온과 높은 하중에서도 작동되는 특수전지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열전지의 단점으로 꼽혀온 긴 제조 시간과 고비용, 용량의 한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지금도 우리 힘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